6회 문제입니다. 재무회계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의 가치가 급상승해서 이를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상의 토지가액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이 최초로 시점의 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즉 취득 원가,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라고 하죠. 취득 후 토지의 가치의 상승분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 방법은 회계 정보의 신뢰성 때문에 그런 거죠. 신뢰성의 구성 요소, 검증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현금 흐름표 상에 나타날 기업의 활동을 물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땅 사오고 유가증권을 취득했죠.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이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될 테고요. 3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주석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제품의 제조원가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만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주석으로 해서 외부에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 중에 발생한 매출 채권의 대손액의 뜻이 뭐냐면 회수 불능된 금액을 말하는 거죠. 회수 불능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나와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계정을 그려볼까요? 대손 충당금 계정을 그려서 대손 충당금은 기초가 대변에, 기말이 차변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8만원이죠. 8만원. 단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원입니다. 단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원이고요. 단기에 손익계산서에 17만원의 대손상각비를 계산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17만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17만원 이렇게 분개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대손 상각비가 17만원입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오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대손금이 되겠죠. 분개를 했을 때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오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오죠.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와요. 그럼 대변은 당연히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매출 채권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이 바로 대손금이 되는 겁니다. 15만원에서 10만원 빼주면은 5만원. 15만원에서 10만원, 25만원이죠. 25만원에서 10만원 빼주면 15만원.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의 답은 3번.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기업회계 기준상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물었습니다. 단,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공한 후에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갑회사가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 중 매입 의사 표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매입 의사 표시가 안 됐으니까는 내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제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수수료를 제공하는 을회사가 3일 상사의 판매를 위해서 반출한 상품 중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역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24개월 할부 조건으로 팔았다고 그랬죠. 할부 판매는 인도 시점에 이미 판매된 겁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적지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입 중인 거죠. 도착이 돼야죠. 목적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직 도착이 안 됐으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적지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입했어요. 선적하자마자 내 것이죠. A, B, E. 답은 2번입니다. 5번의 답은 2번. 6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만원을 반영을 할 때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표시한 수정분기를 물었어요.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에 더해주는 거고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재무상태표는 기말 상품이 800이죠. 800만원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을 100만원 빼주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답이 되죠.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기초상품 플러스 매입 하면 4,700이죠. 4,700에서 기말 실사재고에 800을 더해주시면 죄송합니다.
800만 원을 더해주시면 3,900이 매출원가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만 원을 더해서 매출원가는 토탈 4천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6번의 답은 2번.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분증권 취득 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지분증권 취득 시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지분증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체를 내주고요. 매도가능 증권은 포함했었죠. 2번이 틀렸습니다. 7번의 답은 2번. 자, 동그라미 3번. 지분증권을 취득했을 때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액과 취득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한도로 취득원가로 계상을 해라. 증여에 의해서 지분증권을 취득했을 때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모두 맞습니다. 8번.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봤더니 30% 이상 취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중대한 영향력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주식회사 이슬소주는 이판사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투자회사에서 선임한 임원의 반대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이동통신의 선두주자인 SK텔레콤의 SK텔레콤의 새로운 영업정책은 투자회사 의사결정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다. 다 맞죠? 4번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9번. 중간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한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중간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하며 연차 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중간 재무상태표는 당 회계연도 중간기간 말과 직전 회계연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고 그랬고요. 중간 손익계산서는 당 회계연도 중간기간과 누적 중간기간, 지난 강에서 이 앞전뿐만 아니라 앞에 기출문제 풀이해주면서 많이 풀었었던 거니까 제가 말로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중간기간, 누적 중간기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맞습니다. 중간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와 동일한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계정 과목을 요약 표시할 수 없다. 있다라고 그랬죠. 4번이 틀렸습니다. 9번에 틀린 것은 4번. 10번.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죠.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표시하고 유동성이 낮은 것은 나중에 표시한다.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배열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유동성이 높다라는 말은 환금성이 빠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환금성이 빠르다. 현금화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죠. 유형자산 처분 손익과 처분 손실은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표시한다. 틀렸습니다. 총액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회계처리죠.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중 수익비용 대원칙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을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자산부채는 1년 및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도 맞고요. 11번. 선일선출법을 적용을 했을 때 6월 말 재고액을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6월 3일에 200개가 있었고요. 6월 7일에 500개가 있었는데 400개가 판매가 됐으니까는 이거 모두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200개가 판매가 됐으니까 300개가 재고로 남아 있을 겁니다. 맞죠? 400개가 판매가 됐어요. 괄호 열고 닫고의 의미가 판매된 거예요. 여러분들 6월 10일에 보시면은 괄호 열고 닫고 400개 있잖아요. 그게 판매됐다라는 표시입니다. 괄호 열고 닫고 여기에서 의미는 400개가 선의선실법으로 판매됐으니까 200개 모두 판매됐고 500개에서 200개가 판매됐으니까 300개가 재고로 남아 있어요. 300개 곱하기 1,200원. 그러면 36만 원이 재고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00개 1,400원 곱해서 14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면 5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의 답은 50만 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결산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사항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장부는 아직 마감 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수정하고자 할 때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물었습니다. 많이 나왔었던 문제죠. 수익과 비용을 찾아주시면 돼요. 1번 차량 운반구에 대한 처분이익을 미계상을 했습니다. 수익을 계상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의 답은 1번.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그 다음에 1년 이내로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금융 상품의 유동성 대체 누락한 거는 수익과 비용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재해 손실을 일반 관리비로 분류했다. 비용을 비용으로 분류를 했는데 잘못 분류를 했다는 얘기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2번의 답은 1번. 13번. 자, 회계 처리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1주당 당기 순익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기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주기는 괄호 열고 닫고 쓰는 걸 주기라는 말 쓰는데 중소기업은 주당 순익을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내용연수나 잔존가액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해서 납부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4번에 틀렸어요. 13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퇴직급여로 충당부채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매기 퇴직금 지급했을 때 당기비용, 즉 퇴직급여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13번에 틀린 것은 4번이었죠. 14번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바로 취득시 분계부터 들어갑니다. 차변의 투자주식 차변의 투자주식이 50만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50만원이죠. 지분법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순익 찾아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기 순익이 60만원이고요. 60만원이 25%입니다. 6, 22, 6, 30이니까 15만원. 차변의 투자주식 15만원. 대변에는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지분법 이익이라고 하죠. 지분법 이익 또는 뭐 지분법 평가이익 다 똑같습니다. 배당금은 없어요. 세 번째 분계는 원래 배당금 분계인데 배당금 분계 어떻게 하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투자 주식 이렇게 분계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없으니까 X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업권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느냐면 100만원 나와 있어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100만원 곱하기 지분율이 25%면 25만원짜리죠. 25만원짜리를 50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25만원짜리를 50만원에 취득을 하면 25만원만큼 돈을 더 줬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영업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나누기 몇 년간 상각한다고 나와 있냐면 5년간 상각한다라고 그랬으니까는 5만원씩 상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즉 5만원을 여기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음이 뭐를 물었을까요? 자, 지분법 평가 손익을 물었으니까 10만원이 답이 되는 거죠. 10만원.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만약에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었으면 60만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문제가 살짝 바뀐다라고 그랬습니다.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은 60만원이지만 당기순이익이 반영되는 금액은 10만원이다 라는 얘기죠. 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1월 1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억원 지원받았고요. 기계장치를 4억 원에 취득했으며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없습니다. 정액법으로 인식을 할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물었습니다. 요령을 가르쳐 줄게요. 감가상각비를 물었을 때 요거 반드시 해요. 감가상각비를 물으면은 기계장치가 얼마예요? 4억이죠. 여기서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이라고 합니다. 받은 게 2억이 있으면 빼주면은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장부가액은 2억이 나오겠죠. 나누기 몇 년? 5년. 그래주면 감가상각비는 4천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계장치에서 국고보조금을 빼주고 국고보조금 받은 거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은 비용 처리 안 된단 말이에요. 빼서 나누기 내용연수를 내주시면 4천만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답은 1번이었어요. 16번.
자, 1월 1일에 장부가액 2억 원의 보유 토지를 3억 원에 매각하였다. 매각과 동시에 얼마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2억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연말에 5천만 원씩 분할 수령을 하기로 하였다. 장기 연불 조건이란 말씀이죠. 매각과 동시에 2억 원을 수령을 했고요. 이때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도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까 5천만 원 곱하기 2년 일대에 동일한 금액을 받은 거니까 연금연가를 내줘라. 연금연가. 시장이자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10% 나와 있습니다. 거의 현가가 연금연가가 나와 있고 현가계수가 나와 있는데 현가계수는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연금연가가 나와 있죠. 10% 2년 일대 1.7355 1.7355를 곱해주시면 돼요. 1.7355 그러면은 5천만 원 곱하기 1.7355를 해주시면 8,677만 5천 원 8,677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해주시면 2억 8,677만 5천 원에 파는 거예요. 처분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장부가액이 2억 원짜리인데 2억 8,677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8,677만 5천 원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16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6번의 답은 2번.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시면은 당좌 예금상의 장부 잔액은 273만 2천 원이고 은행 잔액은 312만 8천 원이었다. 정확한 당좌 예금 계정 잔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 문제죠. 은행 계정 조정표 문제. 그래서 이렇게 T자 계정을 하나 그려서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차변을 회사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대변을 은행이라고 놓고 보시고, 자, 회사 쪽 장부상 잔액은 273만 2천 원이에요. 273만 2천 원. 은행 쪽 잔액은 312만 8천 원이고요. 312만 8천 원. 첫 번째, 기발행 미결제 수표는 은행 쪽이라고 그랬죠. 기발행 미결제 수표는 은행 쪽 가서 마이너스 48만 4천 원 해주시면 됩니다. 부도수표를 회사가 모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사 쪽 가서 부도수표는 마이너스죠. 돈을 빼갈 테니까 마이너스 21만 6천 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음 추심 받은 거예요. 추심에 대해서는 받은 건데 회사가 모르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추심은 플러스, 추심료는 마이너스지만 추심료는 수수료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심은 받은 거예요. 추심료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추심은 플러스입니다. 은행 측 미기입 예금이 13만 8천 원 나와 있죠. 미기입 예금이 13만 8천 원 나와 있고요. 지급 수수료 6천 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수수료를 마이너스 6천 원 빼주시면 됩니다. 회사가 6만 8천 원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자, 여기다 분기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거다. 외상매입금 6만 8천 원, 대변에 당좌 예금을 6만 8천 원만 썼어야 되는데 8만 6천 원으로 잘못 기록했죠. 8만 6천 원으로 잘못 기록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6만 8천 원, 대변의 당좌예금은 8만 6천 원으로 잘못 기록했어요. 수정액으로 지우는 게 아닙니다. 차대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8만 6천 원에서 6만 8천 원 빼주면 1만 8천 원만큼, 그쵸? 8만 6천 원에서 6만 8천 원 빼면 1만 8천 원만큼을 다시 당좌예금 들어온 것처럼 처리를 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다시 들어온 것처럼 처리를 해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다시 들어온 것처럼 처리를 해주라. 그래서 잘못 기록하는 걸 오기라는 말을 쓰는 거죠. 들어온 것처럼 처리가 됐으니까 플러스 18,000원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273만 2천원, 273만 2천원, 마이너스 21만 6천원, 다시 플러스가 25만 4천원, 25만 4천원, 마이너스 6천원, 플러스 18,000원입니다. 278만 2천원, 278만 2천원이 조정 후 잔액이 되는 거죠. 자, 은행 쪽도 마찬가지예요. 312만 8천원, 마이너스 48만 4천원, 플러스 13만 8천원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78만 2천원 이렇게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의 답은 4번이죠.
자,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18번.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2017년도 거는 볼 필요 없어요. 2017년도 거는 볼 필요 없고요. 2018년도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에 10%를 보증 비용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럼 만 원이잖아요. 근데 당해년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전년도 거는 볼 필요 없고요. 당해년도 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10만 원에 10%면 만 원이죠. 만 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제품 보증 비용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당해년도에 발생한 비용이 4,000원이 있습니다. 요거 분개하면 제품 보증비가 4,000원이에요. 이미 발생한 건 돈이 나간 거잖아요. 보통 예금이 4,000원입니다. 단기 매출액이 10만 원이고 10만 원에 10%면 만 원인데 만 원 중에서 이미 4,000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나머지 6,000원은 결산 때 제품 보증비 6,000원 대변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제품 보증 충당 부채란 말 써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6,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줍니다. 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금액을 물었으니까 6,000원. 18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충당 부채를 물을 때도 있지만 제품 보증비를 물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제품 보증비를 물었으면 두 개 더해서 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물었어요. 법인세에 부과되는 세액인 주민세는 미지급 법인세 계산 시 고려된다. 1번이 맞는 거죠.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많이 나왔었던 문제예요.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상계 표시할 수 있고요. 감액평가하고요. 현재 가치 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영업을 개시한 회사죠. 법인세 비용을 물었어요.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4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400만 원 나와 있고요.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일시적 차이죠. 일시적 차이가 60만 원. 유보니까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법인세법에서 유보잖아요.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일시적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세 표준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460만 원이고요. 곱하기 세율이 40%니까는 납부할 법인세, 즉 미지급 법인세예요. 납부할 법인세가 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184만 원.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 법인세는 184만 원이 가시면 되고요.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 얼마가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그죠?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서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60만 원 곱하기 40% 했더니 24만 원만큼 법인세가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이연 법인세 자산이란 말 씁니다. 이연 법인세 자산은 2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되느냐면 160만 원이 됩니다. 법인세 비용은 160만 원. 20번의 답은 2번입니다. 20번의 답은 2번.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 160만 원이 답이 됩니다. 160만 원이다.